공공의료가 왜 이 기후위기와 감염병 시대에 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던 자료, 한 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했던 자료인데 조금 압축해가지고 한 25분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이 보건의료 관련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볍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돈무겁 기후위기에 관련된 영화라는 거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테니까. 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IPCC의 주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닥친 그리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긴박한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후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개개인이 어떤 우리 삶을 희생하고 아껴 쓰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이상으로 어떤 이 1.5도를 막기 위해서 써야 되는 탄소가 있다면 하위 50%는 그걸 지금도 쓰지 못하고 있고 그 상위 1%는 10%의 부유한 기업들 그런 사회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를 좀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후위기는 다 아시다시피 건강과 생명의 위기입니다.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는 화석연료라는 공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기가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런 대기오염이 더 정체돼서 많은 사람들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라든지 폭염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사망하고 있고 산불, 호주 산불처럼 이렇게 거대한 자연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텍사스 같은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 한파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 온도가 올라갈수록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환이 일어납니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모기 발생이 27% 늘어난다고 하고 최근에 알래스카 같은 데도 모기떼가 출현할 정도로 아주 이런 매개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매개체들이 바로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지카 같은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도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이 산림을 불태우면서 이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두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거대 동식산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박쥐가 원래 적도 부근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대 지역으로 박쥐가 많이 이동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많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중국 남부 지역이거든요. 바로 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 쪽인데 사스나 코로나19가 인간의 매개 등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가 되는 것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 기후위기 같은 자연재난 때문에 더 많은 감염병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 기후위기가 초래할 건강 문제는 당연히 이 보건의료 체계에도 엄청난 도전을 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매년 극단적 폭염으로 6만 5천 명 이상이 응급실에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 파키스탄 폭염, 인도 지카 바이러스 이런 병원을 가득 메운 환자들이 기후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 수 없는 신장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만성 콩팥 질환은 노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기온이 너무 많이 오르고 탈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알 수 없는 신장 질환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환들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이 기후위기 감염병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춰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죠. 2017년에 미국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이 덮쳤는데 거기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거든요. 허리케인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 뭔가 부상이나 급성 질병 때문에 사망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가 붕괴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 푸에르토리코에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의료진이 하는 얘기는 이 원래서부터 의료에 대한 원래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 줄이고 의료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안 하고 이런 일들이 푸에르토리코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가 계속해서 붕괴되어 왔고 의료의 인력이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드러냈을 뿐이지 사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런 의료의 융통성이 약화되고 의료 긴축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유럽의 공공병상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은 병상이 대부분 다 공공병원이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유럽에 있는 병원들은 다 공공병원인데 2009년보다 2019년에 병상이 다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정부가 엄청나게 공공병상들을 줄이다 보니까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라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럽 국가들도 민간 병원들이 중환자도 잘 보지 않고 그리고 응급실도 잘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도 잘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간병원이 얼마 없긴 하지만 공공병원이 꽉 차가지고 민간병원에 코로나 환자를 보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돈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 그렇게 많이 거의 환자를 보지 않았다라고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 7명 중에 1명은 증상이 있어도 치료는커녕 진단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을 정도가 방역도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병상이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상이 많지만 우리나라 병상 수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이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병원들을 병상수 기준으로 나열하면은 1등이 아산병원, 2등이 샌프란시스병원, 6등이 삼성병원, 7등이 서울대병원일 정도로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그리고 병상이 많은데 이 병원들이 대부분 다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공공병원 우리나라 1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고 공공병원 너무 적다 보니까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제 병상이 부족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초과 사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환자가 많아지고 병상이 부족하니까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교정시설 같은 데는 이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그냥 환자가 아닌 사람 또 뒤섞어놓고 막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약자들을 희생시키고 이 사람들로부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보호하는 이런 야만적인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이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이었고 민간병원은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 HIV 감염인, 이주민 이런 환자들을 치료 안 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그랬는데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니까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가난한 사람들 다 쫓겨나서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간호인력이 부족했고 간호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이런 민간병원들이 인건비 절감을 엄청나게 추구하다 보니까 간호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1시간 넘게 해야 하는 얘기를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빠른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면 이런 우리에게 닥쳐있는 기후위기가 감염병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 체계라는 것은 지금처럼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들도 긴축 때문에 자꾸 공공의료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평소에 잘 준비되고 조직된 양질의 공공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후위기와 코로나19는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보건의료 체계가 이 재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 부문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부문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시피 폐기물을 되게 많이 배출하고 위생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약 5% 정도의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5% 정도를 배출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요? 컴퓨터 어떻게 다운됐나? 아야, 우리 일찍 되네요. 이거 연결되는 거 맞아? 아니 배터리가 없지 않을 텐데 갑자기 미팅이 됐어요. 전체 탄소 배출의 5% 정도를 보건의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식품이나 운송이나 건축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의료 부분 탄소 발자국이 이탈리아 국가 전체 탄소 발자국이랑 맞먹는다고 이런 수준입니다. 의료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 발전소 514개에서 배출되는 탄소랑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료라는 게 GDP에서 굉장히 우리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갑작스러운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을 의료를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의료를 바꿔나가야지만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거는 병원 건물에서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를 많은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의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이 의료의 조직 방식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에 폐기물이 배출되잖아요. 근데 이 폐기물 중에서 실제로 이 감염이 되거나 독성이 있어서 버려야 되는 폐기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병원이 소독과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버리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원의 완전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이런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 자꾸 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 먹거리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되게 많은데, 이런 먹거리에서 배출되는 것들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로컬 푸드를 사용하고 육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외주화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 병원 먹거리 시스템에서는 가장 조리하기가 간편한 게 육류다 보니까 자꾸 육류를 제공하고 대기업에서 로컬 푸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병원 먹거리나 이런 것들의 외주화를 막고 직접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공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잉 치료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탄소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의료 행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60% 정도는 근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30%는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0%는 오히려 환자한테 피해가 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수많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과다 진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진단하고
가다 치료하고 약물을 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을 다니면 보건의료 학생들은 항상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져 있는 의료의 낭비적인 행태는 환자 건강에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불필요하게 의료비를 높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런 비효율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의료 시스템인데, 미국은 과잉 의료로 1년에 200조, 300조까지를 쓰고 있고, 그래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 초록색에 있는 국가들은 공공의료, 무상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은 1인당 탄소 배출이 적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료 시스템이 높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가능하면 공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과잉 진료도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갑상선암, 과다진단, 무릎 척추 수술이 일본의 7배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언론에서 그 네트워크 치과의 가이드라인을 입수한 건데, 스케일링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환자를 유인한 다음에 스케일링 하다가 환자 이빨을 건드려가지고 시리게 만들고 여기를 치료하라. 이게 이제 이 병원의 가이드라인. 이 정도로 이 굉장히 심각한 과잉진료 낭비 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어가고요. 서울에는 그런 엄청난 게 큰 규모의 병원들이, 민간 병원들이 몰려 있는데, 지역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민간 병원들이 병원을 짓지 않거든요. 그럼 이 환자들이 다 KTX 타고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환자가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역에 완결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이동수단을 타고 탄소를 배출하면서 서울에 가서 서울에 과잉 의료를 경험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역에는 응급실도 없고 비만실도 없고, 이런 완전히 모순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예방하는 건 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방에 투자되는 자원은 거의 없거든요. 거꾸로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가게 만들어서 병원에서 비싼 의료 기술들, 로봇 수술 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는 게 병원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과잉 의료를 낳는 인형화된 의료 시스템을 억제하고 환자들을 교육해가지고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시피 반복되는 얘기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지향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재생에너지를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저탄소 노동은 바로 돌봄과 의료, 간병, 간호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고, 간호사와 돌봄 노동자를 늘려서 집집마다 찾아가게 해서 이 사람들을 노년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예방하고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들고 아주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답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민간 병원들이 엄청나게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민간 보험사들이 있고,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넘어서기 위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시민단체로 조직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활동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고 또 9월에 있을 기후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노동자들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두두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적인데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충분히 관심을 갖고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취하겠다가 나오고 이후 정책이나 캠페인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시간이 짧으면 불가능한 얘기. 어떤 피드백 있을까요? 왜냐면 시사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의료 종사자 노동자들하고 하는 얘기고 보건의료 이용자, 시민이나 환자들한테 교육 홍보를 하거나 그런 어떤 이야기 매개가 되고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런 교육이 있을 텐것 같아요. 네, 뭐 저희도 보건의료 운동을 하면서 기후위기와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관심을 갖고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연대하면서 사실 가장 이제 같이 활동하는 곳들이 보통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노동조합 활동가나 총조합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시민 대상으로도 그냥 사실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건강에 관심 있는 거는 보건의료 관련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똑같을 거고 그리고 이런 공공의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별도로 이런 고민을 의료 소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민들 대상으로 한 별도의 어떤 레파토리를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는 시민,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나 자기한테 영향이 크다고 느끼지 않아요. 특히 치과에 가면 내가 생사 여세권을 쥐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료 종사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이게 뭐 선한 대가